일상에 쉼을 주고 되게 안식을 취할 때 이제 시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부조리한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TV 책방 북소리 정말 오랜만에 이 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만큼 참 압축된 언어로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시를 희망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문은 저녁과 밤을 그릴 수 있지만 네. 이 시는 새벽을 노래하는 데 필요하다. 이 영국 작가인 그 메레디스의 이야기인데요. 네. 생각해 보시죠. 이 찬란한 새벽을 기다리는 그때 읽는 시. 아, 정말 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가슴에 막 이렇게 후벼 파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런데 어쩌면 절망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더 정말 갈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문단보다 거리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리의 시인, 노동자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송경동 시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송경동 시인과의 만남은요, 선생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전의 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고 그냥 네. 오늘은 시집이다 해서 오늘은 참 말랑말랑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열었는데 이건 내용이 절대 말랑말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또 오셨는데 투사가 오실 줄 알았는데 또 푸근한 삼촌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들으세요? 어떠세요? 이미지에 대해서. 예, 평소엔 수줍음도 많고요, 부끄러움도 많고, 두 번째 시집 나왔을 때는 아예 책 소개를 할 때 울보 시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감성 풍부한 그런 시인입니다. 맞아요. 울보 시인으로 또 한쪽에서 불리시는군요. 예. 지금도 눈가가 촉촉하신데요, 벌써. 자, 송경동 씨 모셨는데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가 세 번째 시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09년에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라는 시집 이후에 7년 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세월이 금세 흘러버렸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좀 정신이 없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7년 동안에 병원 생활을 3번 했고요. 어디 몸이 편찮으셨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분쟁 갈등 현장에서 일하다가 뭐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병원 생활을 3번 했고, 수배 생활 1번 했고, 감옥 생활 1번 했고. 파란만장하셨습니다, 정말.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에 총 경찰 조사 받았던 것만 17건이었고요. 재판이 별건으로 7건이 진행됐었고, 벌금은 한 700만 원 냈고, 네. 조만간 대법에서 최종 판결 나오면 한 1,5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벌이도 전혀 없는데 국가의 세금은 꼬박꼬박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이 1년의 얘기를 어쩜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하세요? 아니, 너무나 좀 고마웠던 시간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런 현장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은 더 인간다운 게 무엇인가를 또 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고 시간이었거든요. 두 번째 시집 나왔을 때가 용산 참사 네. 범국민 대책이 일했을 때고요. 2010년도에는 기룽전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또 정신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제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었고, 다시 끌려가기도 해봤었고, 그리고 나서 2012년 됐는데 목발 짚고 다니던 때인데요. 그때는 또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까지 희망버스 타고 목발 짚고 다녀야 됐었고, 그 다음 해 2012년도에는 또 쌍용자동차 네. 정예고자들 중에서 희생자가 22번째 희생자가 났었죠. 그래서 네. 그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수백만 명이 정리해고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희생돼 간 거여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쌍용차 분향소 만들고 범국민 대책이 만들어서 또 그 일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 네. 관련해서 뭐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때였잖아요. 저도 반정신이 나가서 돌아다녔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한 7건 또 경찰 조사가 추가되기도 했었던 거고요. 작년엔 좀 쉬어볼까 했는데 또 저희 정부에서 노동법을 전면 개혁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안 되지 않는가. 그건 2천만의 노동자 가족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인생을 통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오체 투지 행진 그리고 모든 을들의 국민 투표라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한 3개월 또 집을 나가서 그 사업 진행한다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 후딱 지났더라고요. 진짜 빠르게 지났을 것 같아요. 이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하시면서. 예. 7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긴 그러니까요,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하신 일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시간 모자라셨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참 아름답고 정말 가슴 아프고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를 쫓아다니면서도 그걸 또 시로 좀 잘 기록하고 남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됩니다. 그건 지금 그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의 욕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집을 읽었을 때 이 좀 표현을 하자면 뭐 한국 노동운동사가 그대로 기록된 시집 같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그 구체적인 노동운동 현장의 그 생생한 어떤 목소리들 또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 뭐 20여 년간 사실 노동운동가로서 또 사회활동가로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 시인이 그런 그 사회 참여 활동 또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뭐 별다른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시 중에 경계를 넘어서라는 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제가 영동 포도를 먹고 네. 평택 쌀을 먹고 그리고 중국산 두부를 먹고 칠레산 고등어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저의 구체적인 살과 피와 뼈와 영혼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과 열망 속에서 더불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된 사회 문제에 시인이 당연히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문학 공부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토로 삼았던 게 시인 소설가가 되는 건 급하지 않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좋은 시인의 삶의 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참여라는 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누구든 또 어떤 사람은 침묵을 통해서 아니면
방관을 통해서 참여하는 형식도 있겠죠. 그것도 사회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인이고 사회 참여 시를 쓸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가 그게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세 번째 시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목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인데 들어있는 시 한 편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표제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인데 굉장히 길기도 하죠. 장시. 11페이지 11쪽에 달하는 정말 긴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 기업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 실제 이름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피룬, 파비, 그죠? 파르빈, 악타르 뭐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캄보디아 이름인가요? 이 실제 캄보디아. 그 노동자들의 이름인가요? 캄보디아의 노동자들하고 방글라데시 어. 의 노동자들인데요. 그해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펜에 있는 카나디아 공단에서 그 이제 한국계 기업. 예, 한국계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번 했죠. 댄싱 파업이라고 한답니다. 거기는 맞아요. 춤추면서 파업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이제 공권력 투입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발포를 했죠. 그래서 5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 근래 지금 한국 사회도 최저임금 또 조정하는 시기예요. 노사정이 만나서. 네. 우리 사회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했다고 해서 군대 투입 요청을 하고 군대가 발포를 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의 국경만 넘어섰을 뿐이지 한국 기업들이 실제 캄보디아에서 했던 일, 방글라데시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디에도 근데 한국 사회는 조용했죠. 언론들에서도 거의 다루지를 않았고요. 네. 그럴 때 저는 5.18 그런 학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고 용산 참사에서 죽어간 철거민들의 문제 그것이 다 겹쳐서 떠오르셨겠군요. 예, 그래서 국가폭력, 자본폭력에 대해서 늘 문제를 삼았는데 왜 우리는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침묵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되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냐, 한국 사회 시민 정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와 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국지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네. 국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착취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는 우리 사회운동의 고민들도 좀 더 세계적 시야를 좀 확보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시를 그럼 표제시로 선택을 하신 것도 세 번째 시 전체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이 시에 예. 들어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방식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저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30년 가까이 사회운동,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천착하고 쫓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런 다국적 자본의 시대에서 나의 꿈이나 나의 실천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걸 좀 되물어보고도 싶었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제 작은 이런 민족주의, 작은 국가주의, 작은 정파주의, 뭐 작은 조합주의 이런 것들에 한국 사회 운동들이 다 꿈이 작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한 번쯤 되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시집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언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날 것 같은 그런 말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결핵보다 더 무서운 병, 청춘에 보내는 손과 투이라는 시 잠깐 소개해드리면 종로이가 공구상가 골목안 여인숙 건물 지하 목욕탕 개조에 쓰던 일용잡부 소개소에서 난리를 다니며 한 달 10만 원짜리 달방 얻었었지. 같은 방 친구의 부업은 타짜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압축해서 쓴다거나 혹은 아주 추상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어떤 의도랄까요? 있으신가요? 달리 있지는 않고요. 늘 좋은 시들, 새로운 시들은 삶의 변방이라고 얘기됐던 곳들에서 또 나오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국 민중시의 어떤 효시처럼 되어 있는 신경림 선생의 농무라는 시집이 나온 건 1970년대잖아요. 그 당시는 거의 무의미시 그리고 초현실주의 어떤 시들 그런 시어들만 많던 때 신경림 선생은 어떤 장마당의 장돌뱅이들의 아니면 탄광 어떤 노동자들의 일상의 언어를 가져왔잖아요. 처음엔 이것도 시가 되는가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소중한 한국 시의 자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은 완화가 됐지만 분단 시대의 어떤 고착화 시기에는 조국은 하나다라는 이런 말은 거의 불온시돼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됐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또 금기어, 사회적 금기어, 뭐 문화가 안에 들어오는 걸 떠나서 금기어처럼 굳이 그 단어 피하려고 근로자 뭐 이렇게 바꾸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 현장의 삶의 이야기들, 삶의 언어들이 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문학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노동자가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이라고 해요. 2천만 명의 가족들까지 하면은 사실은 한국 사회 대부분은 도시 빈민들과 농민들, 자영업자분들, 청년 실업자분들, 잠재적인 노동자들이죠. 여기 빼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삶의 얘기, 삶의 꿈, 열망,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저항, 그리고 그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시의 언어가 못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도 이제 조금씩 민중시, 노동시 이런 것들이 좀 문학의 자장 안으로 들어왔던 때가 있었죠. 근데 80년대까지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90년대까지. 네. 근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현실 사회주의권들이 패망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꿈들을 이루면서 덩달아서 그 모든 진보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현실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일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온갖 사회적 병폐들은 더 심각해져 가는 때고, 그래서 좀
그런 전선의 시들에 다시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주의 어떤 투쟁의 과정에 있는 어떤 삶의 언어들 지금도 숱하게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한국 문학의 언어 속에서 지금 생략돼 있어요. 배제돼 있고. 배제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었던 질문이 그 부분인데 그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많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참여 시편들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단 네.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그런 시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근데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좀 장난이 있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노동자라는 우리 다 노동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뭐 내가 공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노동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살짝 비틀어서 우리 모두 다 워킹 클래스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다 일을 하지. 예, 워킹 클래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8, 90년대에 회자됐던 그 단어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다시 이 시대에 환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송경동 시인처럼 이렇게 지금의 이 시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시인들께서 이 시대에 걸맞는 예, 새로운 그런 시어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시집에서는 그 당시 이제 8, 90년대 초까지 주로 이제 노동자라는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정체성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되는 시들이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에서 좀 비어 있는 생활 속의 노동자들의 삶의 정서는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기록해 보려고 했던 게 첫 시집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활 속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의 감정을 작은 언어들로라도 소박하게 드러내는 일을 더 많이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90년 초반에 현실 사회주의권 폐망하고 그러면서는 아예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돼 버리고 다시 반동화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가니까 민주주의 투쟁은 끊임없이 있는데 그런 삶의 현장의 또 이야기들은 후일담 문학에서 가끔 뭐 언급되는 것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하긴 했고요. 사실은 이런 시가 지금도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명과 그 가족들의 노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요. 그럼 그런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회는 양극화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전 세계 부자 62명이 전 세계 인구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62명의 부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사회적 가치나 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어떤 노동과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모든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여져야지. 어느 일 개인들이 그 많은 사회적 부를 독점해버리고 가둬놔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민중시, 노동시, 거리의 시, 노동자시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고향이 벌교세요. 네. 저 벌교 꼬막. 여러 번 가보기도 예. 했고, 꼬막 유명하죠. 예, 벌교 뻘도 꼬막. 유명하고 또 맞아요. 사실 문화관에서는 그 특히 태백산맥, 그렇죠. 예, 그 배경이 다 벌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넓은 뻘이죠. 네.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 갯벌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그런 고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송경동 시인의 이 작품들을 보면 뭔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메시지들을 보면 마치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네. 저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그 어린 시절이 또 어떠한 철학이 됐고 그 철학이 지금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고향이 사실은 제 문학의 많은 자양분이 되기도 했죠. 네. 제가 쓴 가장 짧은 시가 네. 2행짜리 시가 하나 오. 있거든요. 근데 제목 자체도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꼬막 껍질 하나에 옴싹 들어가 짜디짠 말 한마디 갖고 싶다. 뭐 이런 시거든요. 네.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 벌교의 그 바다와 뻘밭과 갈대밭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에서는 그 5일 장터에 살았거든요. 장터에 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장터 안에 살았고 지금도 제가 살았던 한 집이 칠성제유소라는 그곳이 그대로 지금도 장사하시면서 그렇군요. 벌교 장터에 있습니다. 근데 그 5일 장터에 모여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네. 북적거림과 어떤 활기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이 늘 제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린 시절엔 말더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집에도 말더듬이의 노래라는 게 맞아요. 있는데요.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어요. 읽기가 많아서 제가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웃어버리고 그랬었으니까요.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죠. 훈훈하게. 네. 근데 그런 말더듬이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예민함과 간절함이 오히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늘 마음속으로 문장 연습을 했어요. 말을 잘 해보고 싶어서 아름답게 인사를 건네보고 싶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문학 수업이 저에겐 됐던 것 같고요. 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이성이 있었죠. 그런 거에 눈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냈던 붙이지 못한 편지까지 하면 일기까지 하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습작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예. 어릴 때부터. 예. 오. 이게 정말 그래요. 사람이 네. 어떤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다 여쭤보면 자신이 원래 잘하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신이 가졌던 결핍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결핍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들을 만들더라고요. 오히려 말이 이 어눌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더 어린 그렇죠. 시절부터 어떤 특별한 감수성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시만 봤을 때는 정말 투쟁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 자체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서 참 감수성도 상당히 있으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증거가 되는 시들이 또 있거든요. 이번 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쭉 읽다가 요런 것도 쓰시네? 라는 대목이 뭐였냐면 우린 언제쯤 별을 더 잘 보기 위한 따사로운 햇볕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예쁜 집을 손수 짓기 위한 탐스러운 감과 사과와 배를 따기 위한 맨 윗칸에 책을 꺼내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사다리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서정적으로 다가왔고요. 이전 시집이었죠.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십수년이 지난 요즘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다 물결에 밀리고 있고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요 그대로 해석하면 자연의 조직원인 예. 셈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린 시절 뭐 벌교에서 그런 뻘과 함께 자랐던 그런 영향들이 있는지 자연에 대한 시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참 이 시 참 놀라운 건 네. 어떻게 보면 그 강한 그 단어들, 그 강한 단어들이 다 이 시 안에서 녹아서 그러니까요. 해체돼서 예. 뭐 선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죠? 가입되고 선동되고 그렇죠.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로 이렇게 싹 바뀌어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왠지 천재적인 저는 시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살아오면서 써봤던 시인 것 같고요. 그 시도 사람들의 좀 꿈이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넘어서서 네. 우리가 우연히 오게 된 세계지만 이런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꿈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써봤던 시인 것 같습니다. 더 감성을 끄집어내셔서 이런 서정시 쪽으로 아예 좀 많이 써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친근한 언어로 좀 더. 당연히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농부도 자기가 기르는 작물을 돈이 되든 안 되든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어부도 자기가 그냥 잡았다고 해서 그 고기들 함부로 다루지 않고 진짜 귀하게 다룹니다.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정말 좋은 목수들 그리고 평범한 목수들도 자기가 어떤 처우를 받냐에 상관없이 일을 할 때는 하나의 못질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튼튼한 연령을 노력하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문화적 양식이 될 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문화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빚져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 자본가들에게 빚져서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부, 광부, 무슨 과학자, 이 수많은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의 삶이 영이 되잖아요. 제가 내는 건 사실은 정말 힘없는 시 몇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 한 편 한 편들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정서적 이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죠. 그리고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시인들이 다른 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시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임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 질문에는 좀 불만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서정적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더 서정적으로라는 건 사실 기준이 별로 없는. 그래서 저는 계속 쓰시다 보면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예. 그러니 사실은 서정이라는 건 어떤 곳에나 있는 거 아주 일상의 서정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자연 속에 그렇죠. 어떤 서정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똑같이 어떤 민주주의 투쟁 현장에 또 서정이 있는 거거든요. 또 민초들의 삶 그 예. 자체에도 예. 또 서정이 있고. 그래서 모든 시는 사실은 서정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소재를 다루는 소재를 예. 다루는 서정의 시를 쓰느냐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왜 서정 씨를 좀 더 많이 안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미 충분히 쓰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문학은 그런 게 아닌데 모든 시가 서정 시인 건데 그래서 서정 시라는 것도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함의 속에서 늘 이런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시는 서정 시도 아닌 것처럼 이리 분류를 하는 이미 우리의 있는 것 머릿속에서 그거를 시가 아니라 무슨 구호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이렇게 것 취급해서 같아요. 가둬놓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우리의 어떤 의식들이 아닌가. 그런 저조차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질문을 이제 드릴 때. 그래서 문학이 그런 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 시들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이런 독점이나 착취나 아니면 비민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지한 대중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권력자, 눈먼 권력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사실은 기생하는 건데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붙어서 그런 과실을 조금씩 나눠 먹고 사는 일부의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꾸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전체 사회에 많은 힘을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문화 이데올로기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이런 사회적 기준과 인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네. 늘 불편한 얘기를 아니요. 많이 하는 시인이긴 합니다. 제가 송경동 시인의 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몇 편 구절구절 이렇게 했었는데 제일 좋은 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편 좀 읽어주실까요? 예. 네. 사실은 이 시를 표제시로 삼고 싶기도 했던 시인데요. 그런 시가 있어요. 예. 뭔가요? 시인과 재수라는 예, 저 시 한 편.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천상병 시문학상을 받는 날 오전엔 또 벌받을 일이 있어 서울중앙법원 재판정에 서 있었다. 한편에서는 정의인 게 한편에서는 불법. 다행히 벌금 300만 원에 상금 500만 원. 정의가 일부 승소했다. 신동엽 문학상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오후엔 드디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벅찬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 받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듯 종일 부끄러운데 벌 받는 자리는 혼자여도 한없이 뿌듯하고 떳떳해지니 부디 내가 더 많은 소환장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주인이 되기를 어떤 위대한 시보다 더 넓고 큰 죄 짓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이게 웃다가 못 웃겠다가 막 이렇게 웃음이 나다가 또 못 웃겠다가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진짜. 그 문학상 뭐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그러니까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한 말까죠. 그런 상을 받으셨고 상금이 나왔는데 하필 그날 벌금형 나온 거 보니까 200만 원 남더라. 그러니까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벌금 내고 나니까 그래서 200만 원 일부 승소하셨다고 표현한.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뭐 일부러 넣으신 게 아니겠지만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짝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유랄까요? 그런 게 좀 시에서 느껴져서 오히려 막판에 가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물러서지 않겠다. 예, 저는 이렇게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일이 뭐 늘 엄숙해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막 짓눌려 있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더 어떤 해방된 사회로 가기 위한 기쁜 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할 때 공식 이름이 깔깔깔 희망버스이기도 했었거든요. 좀 더 즐겁게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실 믿음도 더 가요. 예,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막 분노하거나 뭐 떨고 있거나 아니면 막 슬퍼만 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격한 상태의 어떤 누군가를 보면 네. 아,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지만 지금 송경동 시인의 저 시를 보면 아 저분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예, 뭔가를 해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용기나 힘도 같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부드럽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시지만 또한 굉장히 강한 힘을 전해주시는 네, 그런 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시잖아요. 네. 저 시가. 맞아요. 표절 씨가 이것도 됐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좀 네. 드네요. 네. 독자분들도 우리 송경도 시인께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진중공업 고공도성 때 희망버스를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는 사회운동가로 남고 싶으신지 아니면 시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15년 동안 그 시를 써오신 중견 작가님이신데 중간에 슬럼프도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송경동 시인께도 멘토 같은 시인이 있을까요?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방금 말씀하셨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희망 버스 깔깔깔. 그 일을 기획하신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기억이 되실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뭐 원하든 원하시지 않든 기억되실 때 시인으로 좀 더 많은 어떤 퍼센테이지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회 참여자, 뭐 운동가, 혁명가 혹은 어떤 걸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전 당연히 시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그 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꿈이 있다면 나중에는 이런 거대한 서사 이야기 이런 거보다 좀 사소하고 작은 삶들이지만 그 사람들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서 저 이제 시집에도 있는데 저 청계천 황학동 그림의 만물상 같은 곳에 그냥 돋보기 하나 끼고 앉아 있는 그러면서 책이나 보는 그런 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자유롭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번째 독자 질문 보는데 정말 팬들이 많으신가 봐요. 정말 애독자이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청상병 시문학상, 신동엽 문학상을 받고 그 지금까지 15년을 시를 써오신 중견 작가시다. 나름 슬럼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네요. 여러 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20살 후반 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90년 초반이고 현실 사회주의권 폐망하면서 그 전까지 믿어왔던 어떤 이상적 사회들이 무너졌다. 이런 거에 대한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벗들과 선배들이 떠나고 하고 그 전에는 교과서처럼 읽던 책들이 청계천 헌책방에 쌓여가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제 노동문학, 진보적인 문학 얘기들이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직도 그거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인생에 그런 순간이 다 있죠? 누구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죠, 사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독자 질문 드릴게요. 송경동 시인께도 멘토 같은 시인이 있으신가요?
한 두 분 생각이 자꾸 납니다. 두 분 다 작고한 시인인데요. 국내 시인으로는 김남주 선생님의 많이 떠오릅니다. 잠깐 청년기에 한 2년 선생님과 함께 문학 공부를 했던 적도 그러셨어요. 있었던 인연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돌아가신 선생님이지만 오히려 편하게 네. 훼손되지 않은 영혼이시니까 많은 것들을 지금도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네.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질문 지금도 주고받는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그 도움이 좀 되세요? 답이 오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정리가 좀 되는. 그런 어떤 삶도 있었는데 지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큰 힘이 되고요. 국외 시인으로는 파블로 네루다 시인을 좋아합니다. 사랑과 혁명과 어떤 일상의 시인이었던 거죠. 그 풍요로운 어떤 시의 세계를 많이 생각하고 좀 그런 시들을 좀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고 저도 있습니다. 기쁜데요. 왜냐하면 네. 그 파블로 네루다도 그렇고 김남주 시인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분들인데 이렇게 제가 시인하고서도 취향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김남주 시인께서 이제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본은 인간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시와 시인의 일차적인 일은 저항의 몸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송경동 시인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저항의 몸짓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데 지치시고 힘드실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는 어떤 에너지 그게 무엇일지 그런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꿈을 같이 꾸면서 거리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벗들과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못 버티겠죠. 결국은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애정. 그리고 저항이라는 게 보니까 어떤 잘난 분들, 뭐 많이 배운 분들 일부가 하는 게 저항이 아니더라고요. 저항은 실제 김수영 시인의 풀처럼 짓밟힌 이런 민초들이나 어떤 착취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해방이 필요한 이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어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사실은 사람들한테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시는군요. 영구 동력이네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채워주고 또 돌려주시고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다지만 이렇게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는 꽃들, 내일이면 다시 떠올라주는 태양, 뭐 이런 것들이 늘 저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반생명에 맞서는 생명들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푸르른 생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과 함께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송경동 시인께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인가요? 세상이라는 큰 책, 이런 걸로 생각. 세상이라는 큰 책.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런 책과 같은 것이고 그 세상에 아름답고 간절하고 이런 꿈들이 또 모여서 한 권의 소중한 책들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책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늘
공단 서점이라는 곳이 떠오릅니다. 과거에 1980년도에 공단 지역에는 이런 책들 하나 구해보기도 힘들 때 그 공단에다 서점을 열고 그리고 그 공단 서점에 가서 책을 보던 기억들이 그래서 그렇게 희망이기도 했겠네요. 그 시절에 책. 예, 네. 그렇죠. 그 책 자체가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인생들을 바꾸어주는 엄청난 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송병도 시인께서도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 예. 시를 통해서 좀 세상에 희망을 좀 많이 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지금까지도 너무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요.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네. 예, 더 밝게 빛나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이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시들과 오랜만에 함께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이 아무쪼록 성경동 시인의 네. 이런 그 시들이 이 사회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부조화라든지 불합리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의 좀 균형과 그 무게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TV 책방 목소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